선생님, 저는 더 이상 이런 적막한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 한 여성이 풀죽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네요. 맞은편에 앉아있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을 경험한 다양한 외국인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주파수입니다. 감동주파수의 이야기는 해외 커뮤니티인 레딧 혹은 감동주파수 메일을 통해 제보해주신 메일을 바탕으로 각색해서 전해드리는 점 참조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핀란드의 리사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우울증을 경험하신 분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우울증에 걸리게 된 이유,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릴게요. 저는 북유럽 선진국으로 유명한 핀란드 헬싱키에 살고 있습니다. 핀란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무민과 산타의 나라라고 소개해드리면 조금 친숙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유럽 국가이니 복지가 좋고 자연 친화적으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나라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핀란드는 상당히 조용하고 국민들 모두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도 거의 1m씩 떨어져 모두가 자신의 공간을 유지한 채 버스를 기다리죠. 농담 섞인 이야기로 핀란드 사람과 6개월 동안 룸메이트로 지냈는데 5개월 정도 지냈을 때 말을 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그만큼 핀란드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국민성은 핀란드의 날씨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날이 많이 춥기도 춥고 호수가 많아 습도가 높아 우중충한 날씨가 이어지는 날이 많죠. 그래서 그런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저는 핀란드에서 쭉 나고 자라서 그런지 그냥 매일 평온한 나날을 보내며 제 삶이 무료하다거나 지루하다거나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크나큰 터닝포인트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의 짧은 여행이었죠. 핀란드 노동법에 따라서 장기 근속을 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대 30일 정도까지 여름 휴가를 쓸 수 있었죠. 저는 30일 동안 한국에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 여행을 결심했냐고요? 한국에 온 괴짜 노인 그럼프라는 책을 읽고 나서였어요. 여행 에세이였는데 한국에 대해 묘사해 놓은 부분들을 읽으면서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경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과 경주, 그리고 부산에서 지내기로 대충 계획을 짜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왁자지껄하고 분주해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적응이 되지 않더군요. 특히 서울에서 탄 지하철은 정말 지옥과 같았습니다. 야외의 버스 터미널에서조차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는 핀란드에서 온 저는 다닥다닥부터 지하철을 타야 하는 게 그렇게 곤욕스럽더군요. 그리고 서울의 길거리는 어디서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적응이 힘들었어요. 처음 제가 한국에서 묵은 숙소는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별점이 높은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사이트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도착해서 알고 보니 호텔이라기보다는 게스트하우스에 가까운 숙소였죠. 다행스러운 건 각자 방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외국인들과 호스트들이 공용 공간에서 함께 다과를 즐기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저에게는 정말 적응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게스트하우스의 호스트들은 정말 친절하게 저에게 서울의 관광지를 영어로 설명해준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로컬 맛집이라는 곳들을 소개해줬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며칠 지내다 보니 그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날이 많아졌고 서울을 떠나기 전에는 그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식당은 정말 놀라웠죠. 메뉴를 하나만 주문해도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해주는 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심지어 무료로 더 제공해주기도 하더군요. 메뉴 하나만 시켜도 다양한 밑반찬을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무료로 주더군요. 특히 인사동은 저에게 정말 많은 영감을 줬어요. 한국의 골동품들이 많이 모여있더군요. 저는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작은 도자기를 구매했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서울에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구매하다 보니 어느새 짐이 너무 많이 늘어나더군요. 서울 외에도 경주와 부산에 여행을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짐이 너무 많아진 게 걱정이었는데 제가 경주와 부산을 여행할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던 게스트하우스 호스트가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더군요. 피해를 끼치긴 싫었지만 혹시 내 짐을 이곳에 보관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는 저에게 부산 여행을 하고 다시 서울로 올 예정이냐고 묻더군요. 계획은 없는데 짐이 여기 있으니 다시 와야 할 것 같다고 서울에서 하루나 이틀을 더 지내고 돌아가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에게 불편하지만 않으면 제 출국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인천공항까지 짐을 운반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엄청난 배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며 그날 공항에서 픽업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겸사겸사 하는 거라면서 웃더군요. 저는 그에게 출국 비행기 일정을 알려주고 공항에서 다시 만날 약속을 정했습니다. 서로 핸드폰 번호도 교환했죠. 그렇게 저는 다음 여행지인 경주로 향했습니다. 경주는 서울보다 훨씬 한국의 멋이 많이 느껴지는 도시였어요. 서울처럼 화려하지는 않고 높은 건물들도 많지 않았지만 정말 한국의 문화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죠. 저는 경주에 있는 한국의 유적지들을 방문하면서 경주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나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외국인인 제가 혼자 여행을 하고 있는 걸 본 젊은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먼저 말을 걸면서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묻곤 했죠. 저는 혼자 여행했지만 그들 덕분에 대다수의 경주의 명소에서 제가 나온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주의 밤 역시 굉장히 안전했죠. 여름이었기 때문에 경주 엑스포에서는 호러 체험도 열리고 있어서 참여했어요. 원래 한 팀씩 멀찍이 떨어져서 걸어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가족이 혼자 줄을 서 있는 저를 보고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한국에 처음 온 날이었다면 저는 거절하고 혼자 걸어갔을 텐데 한국인의 배려에 익숙해진 덕분일까요? 저는 그들과 함께 호러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가족의 아버지가 가장 많이 놀라고 크게 놀랐는데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 함께 크게 웃으며 재밌게 호러 체험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헤어질 때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헤어졌습니다. 마지막 여행지인 부산에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정말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할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죠. 부산에서는 해운대며 광안리며 아름다운 바다를 구경할 수 있었죠. 해수욕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해변에서 파라솔을 빌리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더군요. 그러다가 어떻게 만난 언어교환 그룹과 함께 어울리게 돼서 그들과 함께 파라솔 아래에서 치킨과 맥주를 함께 나눠 먹었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언어교환 모임은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교환학생으로 부산에 살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 그리고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젊은 외국인들이었는데 국적은 다르지만 친한 친구처럼 주기적으로 만나서 한국어와 영어를 서로 알려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들과의 대화는 정말 즐거웠어요. 아무래도 모여있는 사람들의 전공과 하는 일, 그리고 국적이 다르다 보니 대화 주제는 대부분 각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의 차이점이었죠. 아무래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부산 사람이다 보니 부산이란 지역의 특성도 묻어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정이 많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곳에 있던 노르웨이 친구가 이야기했는데 한국인들은 남의 일에 상당히 많이 개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국에 오래 살았다는 미국인이 그게 바로 오지랖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 모두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오래 살다 와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불편했지만 사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배려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며 이제는 미국이나 노르웨이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적응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정말 공감했어요. 저는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한국에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만 몇 번의 도움과 관심 배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부산에서까지의 일정을 마친 뒤에 인천공항에서 게스트하우스 호스트를 만나 저의 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한국 돈 5만 원을 내밀었지만 그는 결코 받지 않더군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표현하고 싶다고 그냥 핀란드로 돌아가면 내가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하니 그는 그러면 커피 한 잔 받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함께 구매해서 그에게 전해뒀습니다. 그는 되려 저에게 고맙다며 인사를 하더군요. 그렇게 그와 인사를 하고 저는 핀란드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돌아온 뒤에 제가 묵었던 서울의 숙소에 장문의 좋은 리뷰를 남겼죠. 왜 그렇게 외국인들이 그 숙소를 칭찬했는지 알겠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한 달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핀란드로 돌아왔습니다. 이전과 별다를 것 없는 생활이 시작됐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죠. 이전과 달리 모든 게 너무 지루하고 시시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상태는 겨울이 되면서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핀란드의 날씨는 굉장히 춥고 습하며 햇빛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오후 3시쯤이 되기만 해도 해가 지죠. 그래서 그런 건지 계속 한국에서 지냈던 여름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점점 어두운 기운과 무기력함에 시달리게 됐어요. 일상생활에서의 즐거움을 전혀 느낄 수 없었죠. 하지만 아무도 저를 걱정해주지 않았죠. 핀란드 사람들은 원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었죠. 문득 한국에서 내가 이렇게 무기력했으면 주위의 사람들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생각나는 제 스스로가 우스웠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다고 한국의 향수를 느끼냐는 생각이 들었죠. 평소라면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운 분위기가 저의 기분을 환기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겠지만 최근에는 그런 환경조차도 저를 위압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고 허전해 보였죠. 저는 점점 일상생활에서의 책임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저는 스스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 타인에게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었죠. 저는 이를 부정하고 숨기려고 했지만 그 안에는 차츰 더 큰 고통과 불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평소와 같이 제가 계속 핀란드에 있었다면 느끼지 못했겠지만 활기차고 배려가 넘치는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내다가 동떨어진 것 같은 핀란드에 오니 더욱더 외롭고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결국 저는 도움을 받을 용기를 내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꺼려졌는데 점점 제 이야기를 상담 선생님에게 꺼낼 수 있게 됐죠. 그는 저에게 만약 종류가 있다면 헬싱키에 있는 한인 교회에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하더군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핀란드와는 다른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다시 핀란드로 와서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니 다시 그런 환경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한인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인교회에 나가는 것에 있어서 긴가민가 하고 있었어요. 그게 과연 저의 우울증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었죠. 처음 한인교회에 갔을 때 아무런 연고도 없이 혼자 한인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저에 대한 의문의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핀란드 사람이라 그런지 저에게 모임이나 이런 걸 권하지는 않았죠. 그저 혼자 앉지 않도록 저랑 또래인 한국 교인들이 저를 챙겨주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그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상담센터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우울한 느낌도 없고 상당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인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다음 겨울에는 상황을 봐서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의 겨울을 경험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던 책 괴짜 노인 그람프에서 그람프가 방문했던 평창에 한번 방문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실 한국에 다녀와서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앓긴 했지만 저의 우울증은 결국은 핀란드의 외로운 늑대 같은 문화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핀란드에서 자살률이 높은 이유도 사람들과 단절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문화 때문이라는 분석 내용들이 있기도 하죠. 제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은 한국의 오지랖 문화가 너무 싫어서 외국에서 살다가 어쩌다 보니 핀란드에서 살고 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오지랖 문화는 정과 타인을 위한 관심에서 비롯된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불편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배려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핀란드에서도 너무 개인주의적인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소통하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핀란드 사람들이 무뚝뚝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리사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핀란드라는 나라를 알게 됐습니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핀란드의 이면에 개인주의로 인한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말이죠. 저는 우리나라에 살면서 친척이나 다른 이웃, 친구들이 제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다는 생각에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게 다 저에 대한 관심이고 배려라고 받아들인다면 좀 더 편하게 그들과 대화하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지는 것 같은데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과거에 우리나라처럼 이사 오면 떡을 나눠주고 이웃과 함께 맛있는 걸 나눠 먹고 아이도 함께 봐주고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의 감동 주파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감동 주파수는 다음 사연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